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늑대와 양치기 소년과 비슷한 소름 끼치는 괴담. 늑대가 나타나자 양치기 소년은 다시 한번 마을 사람들이 다 들리도록 소리를 질렀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또 늑대가 나타났어요. 양들을 다 잡아먹는다고요. 절박하게 소리를 지르는 소년을 무시한 채 마을 사람들은 그 누구도 소년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 소년이 늑대에게 물어뜯겨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아무도 한 잔 더 하러 가야지. 형, 오늘은 그만 먹지. 벌써 2시라고. 그래, 마누라한테 혼나겠네. 얼른 들어가라. 창문 밖에서 만취한 사람들의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깨자식들. 자기들도 알다시피 새벽 2시인데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가며 단잠을 깨우다니. 물론 저 녀석들 탓만은 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사는 이 자취방은 방 크기도 적당하고 가격도 저렴하지만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방음이 안 된다는 점이죠. 새벽에는 밖에서 속삭이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니 말이에요. 얼른 졸업하고 돈 벌어서 이사를 가야지. 나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물을 한 잔 들이켰어요. 그리고 자리에 누워 억지로 잠을 청하려고 이어폰을 귀에 꽂으려던 순간이었어요. 살려주세요. 응, 무슨 소리지? 밖에서 어떤 여자의 겁에 질린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나는 바로 일어나 창문을 살짝 열어 밖을 살펴보았어요. 창문 바로 밑에서는 한 남자가 어떤 여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려 하고 있었어요. 저런 미친놈. 당장 뛰어내려가서 도와주고 싶었지만 마음만 앞설 뿐 몸이 쉽게 움직여주지 않았어요. 혼자 상대하다가 제압하지 못하면 오히려 내가 당할 수 있으니까요. 창문에서 소리라도 질러야 하나? 그러다 저 녀석이 우리 집을 알고 보복이라도 하면 어떻게 하지? 여자는 소리도 지르지 못한 채 흐느끼며 녀석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응하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한심스럽고 바보같이 느껴질 때였어요. 멀리서 성폭행을 당하는 여자를 발견한 한 남자가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했고 그 소리에 놀란 주변 사람들은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여기저기서 창문을 열어 밖을 살펴보았어요. 뭐야? 무슨 일이야? 웬 소란이래? 빨리 내려와서 좀 도와주세요. 성폭행범이라고요. 성폭행범? 이런 썩을 놈을 봤나? 너 거기 꼼짝 말고 있어라. 성폭행을 하려던 그 남자는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바로 도망쳤고 여자는 상의가 벗겨진 채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와 여자를 둘러싸기 시작했고 나도 용기를 내서 내려가 상황을 지켜보았어요. 아가씨 괜찮아요? 큰일 날 뻔했네. 내 손에 잡혔으면 아주 그냥 요절을 내는 건데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가씨, 혹시 다음에도 이런 일 생기면 크게 소리를 지르세요. 그래야 사람들이 도와줄 거예요. 성폭행을 당할 뻔한 여자는 덜덜 떨리는 몸을 간신히 추스르며 소리를 지른 남자에게 감사하다며 수차례 인사를 했고 남자는 별거 아니라는 듯이 손사래를 쳤어요. 어디서 저런 용기가 나왔을까요? 나는 바보같이 아무 결정도 내리지 못한 채 방관하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지금 내려와서 여성을 위로하고 걱정해주는 사람들은 정말 남자가 소리를 지르기 전까지 성폭행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찝찝한 마음을 지우지 못한 채 나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래도 이 정도로 끝난 게 정말 다행이야. 창문 밖에서는 무슨 재미난 일이라고 사람들이 한참 동안 방금 일어난 사건에 대해 떠들다 흩어졌어요. 며칠이 지나자 동네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고 사람들은 그날 밤 성폭행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도 줄어들었고 그 성폭행범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감시 카메라나 동네 안전에 대한 항의도 없었고 결국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나 역시 그들과 다를 바 없었기에 그들을 비웃을 수만은 없었죠. 아무 일 없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만 했을 뿐이에요. 그렇게 며칠이 흘렀을까요? 다시 동네가 떠들썩해지기 시작했어요. 뭐지? 무슨 일이 또 생겼나? 나 역시 호기심이 생겨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하는 곳에 가서 들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겨? 그러니까 그 착하고 정의로운 청년이 무슨 소리인지 감이 오질 않았어요. 저기 무슨 일 있나요? 201호 학생이구나. 그때 성폭행 사건 알지? 네, 알죠. 그런데 왜요? 그때 소리 지르며 도와줬던 그 청년이 어제 길에서 칼에 찔려 죽어 있었대. 네? 정말요? 그래,
그 스토커가 보복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때 감시 카메라 설치하자고 항의라도 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순간 간담이 서늘해졌어요. 만약 그때 내가 용기를 내서 소리를 질렀다면 내가 죽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다른 사람들도 찝찝하긴 하겠지만 그때 나처럼 용기를 내지 않은 자신을 스스로 다독이고 있을 거예요. 아무 일 없었던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요. 역시 남의 일에 나서지 않는 게 맞는 거야. 맞아요. 자기 몸은 자기가 지켜야 해.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그래, 학생도 조심해. 집에 들어와서도 나는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용기를 내지 못했던 내가 잘한 건지 아닌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 여자는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릴까. 시간이 흘러 다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평범한 나날이 계속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유난히 잠이 오지 않아 밤잠을 설치던 그날이었어요. 도와주세요. 갑자기 한 여성의 큰 고함 소리가 정적을 깼어요. 조용히 해. 너도 그 새끼처럼 돼지고 싶어. 제발요. 살려주세요. 그때 그 여성이 말했던 것처럼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 크게 소리를 질러야 한다는 말이 떠올랐어요. 죽을 힘을 다해 소리를 질러대는 그 목소리에 온몸이 떨려왔어요. 이번에는 아예 창문 밖을 내다볼 용기조차 나지 않았어요. 누군가가 도와주겠지. 저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는데 말이야. 누군가는 나서서 그 여자를 도와줄 거야. 아무도 없어요. 제발. 나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그러나 결국 용기를 내지 못하고 다시 조용히 침대에 앉아 이어폰을 귀에 꽂았어요. 누군가가 도와주겠지라고 스스로를 위안하며 말이에요. 두 번째 이야기, 편의점 아르바이트. 후배는 편의점에서 심야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후배는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던 선배와 함께 계산대 뒤에서 만화를 보거나 게임을 하며 시간을 때우고 있었죠. 일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어서 가끔 모니터를 체크하는 것뿐이었어요. 모니터는 화면이 4분할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계산대를 비추는 것이 2개, 식료품 찬장을 비추는 것이 하나, 그리고 책장을 비추는 화면이 하나 있었죠. 그날도 평소처럼 모니터를 확인하고 있었는데 책장 쪽에서 이상한 여자가 보였어요. 머리가 허리까지 닿을 만큼 길고 치렁치렁한 머리를 한 여자가 책장 앞에 서 있었어요. 이상하네. 문 열 때 울리는 차인벨이 울리지 않았는데. 선배는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가끔 그런 경우도 있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그 여자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책을 읽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았고 손에는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죠. 그저 책장을 빤히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어요. 야, 저 여자 책 훔치려는 거 아닐까? 선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둘 다 불길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지만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둘이서 함께 확인해 보기로 하고 선배는 계산대 쪽에서 후배는 뒤쪽에서 책장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막상 책장에 도착했을 때 여자는 없었어요. 두 사람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분명히 도망칠 구멍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그때 화장실 쪽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뭐야, 화장실에 간 건가? 둘은 이상한 기분을 느끼면서도 다시 계산대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모니터를 다시 확인하자 둘은 몸에 소름이 끼쳤어요. 아까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 여자가 책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너무 빨리 돌아왔고 전혀 다른 점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거죠. 뭐야, 저 여자 또 거기 있어. 선배는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다시 책장으로 갔지만 여자는 또 없었어요.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고 두 사람은 말없이 다시 계산대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모니터를 확인했을 때 이번엔 여자가 없었어요. 없어졌네. 선배가 중얼댔어요. 후배는 긴장이 풀리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그때 선배가 말했어요. 기다려. 움직이지 마. 작은 목소리로 절박하게 말했어요. 왜 이러지? 하고 생각하며 후배는 가만히 모니터를 봤어요. 모니터에는 두 사람의 얼굴이 비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또 하나의 얼굴이 있었어요. 여자의 얼굴이었죠. 비명을 참으며 후배는 몸을 떨었어요. 그 여자가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지만 곧 사라졌어요. 1분 정도 지났을까요? 이제 괜찮아. 선배의 목소리에 후배는 겨우 숨을 돌렸어요. 겁에 질린 후배는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그 후 두 사람은 더 이상 그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았다고 해요. 세 번째 이야기, 저승사자 괴담. 제 친구는 어릴 때부터 혈우병을 앓고 있었어요.
피가 잘 굳지 않는 병이라 자주 병원을 다녔고 약을 먹으며 주사도 맞아야 했죠. 그런 친구가 치아가 썩어서 치과 치료를 받은 날, 마취가 풀리고 나서 욱신거리는 통증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결국 잠을 설쳤고 그날 꿈을 꾸었대요. 꿈속에서 친구는 어느 강가에 서 있었어요. 강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곳이었고 주위엔 나무나 풀도 없었어요. 바닥에는 작은 돌이 조금 있었고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이었어요. 그 강가에서 친구는 멍하니 서 있었고 저 멀리서 두 사람이 다가오는 게 보였대요. 한 사람은 검은 옷을 입은 키가 큰 남자였고 다른 한 사람은 허리가 굽은 힘없는 노인 같았어요. 그들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그들의 얼굴이 더 분명해졌어요. 힘없는 노인은 동공이 풀린 채 혼이 나간 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고 검은 옷을 입은 남자는 창백한 얼굴에 길게 찢어진 눈을 가졌어요. 피부는 가뭄에 갈라진 땅처럼 거칠었고 그 남자는 지나가며 친구를 매섭게 노려보았어요. 친구는 두려워하지 않고 저 사람 피부가 왜 저래? 관리나 하지. 라는 생각만 했대요. 그러다 그 남자가 지나가다 말했대요. 네 그 목에 그거 안 빼면 니도 이놈이랑 같이 가게 될 거다. 그리고는 그대로 가버렸어요. 그때 친구는 깨어났어요. 깨고 나니 목이 답답하고 숨이 막혀서 기침을 했고 커다란 핏덩어리가 튀어나왔대요. 그 핏덩어리는 치과 치료 후 조금씩 피가 나와 목에 고여 있던 것이었어요. 혈우병이라 피가 굳지 않고 계속 흘러서 생긴 덩어리였죠. 친구는 그때 본 남자가 저승사자가 아니었을까 생각했어요. 그와 함께 있던 노인은 이미 죽은 사람이었고 그 강은 죽은 자가 건넌다는 요단강이 아니었을까 추측했죠. 네 번째 이야기, 기괴한 창문. 재개발 중이라 다시 지어졌지만 부모님이 처음 장만하신 집에서 겪은 일이었어요. 저희 집은 3층짜리 빌라였고 우리 가족은 1층에 살았죠. 제 방은 현관문 바로 왼쪽에 있었고 작은 창문이 달린 벽 쪽에 침대가 있었어요. 그 창문은 고장나서 드르륵 한 번에 열리지 않고 몇 번을 힘줘야 열렸고 완전히 닫히지 않아 틈이 남았어요. 겨울이었고 그날도 혼자 거실에서 늦게까지 TV를 보다가 방에 와서 침대에 누웠어요. 나는 깊은 잠을 잘 수 없는 체질이라 자다가 자주 깼고 그날도 바람 소리에 잠이 깼어요. 하지만 그건 바람 소리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그 틈에 손을 넣고 창문을 미친 듯이 흔들며 열려고 하고 있었어요. 몸은 움직이지 않았고 나는 그 상황을 그대로 보고 있어야 했어요. 작은 창문이 거의 다 열리자 팔이 들어오고 얼굴이 보였어요. 흰자가 보이지 않는 검은 눈을 한 여자가 머리를 산발한 채 나를 쳐다보며 방으로 들어오려고 했어요. 기절할 수 있으면 좋았겠지만 나는 꼼짝할 수 없었고 그 여자가 기어들어오는 걸 계속 봐야 했어요. 그 여자가 침대 위로 올라오고 그 여자의 검은 눈을 마주친 순간 나는 기절했어요.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방에는 나 혼자였어요. 꿈이었던 것 같았죠. 하지만 침대에서 나가려는데 내 옆에 누군가 누웠다가 일어난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국 주변에 긴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었어요. 부모님인가 싶었지만 부모님은 안방에 주무셨고 어머니는 짧은 파마머리였죠. 그 후로 부모님이 늦게 오실 때는 거실에서 자곤 했어요. 다섯 번째 이야기, 사고가 많은 역. 나는 사망사고가 많이 나기로 유명한 중앙선을 이용해 통근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내가 열차를 타는 역에서 투신 자살이 있었죠.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 역에 도착했어요. 하행선인 반대편 홈을 무심코 보고 있었어요. 그쪽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중앙선 X방면 하행 전철이 들어옵니다. 전철 안내 방송이 울리고 반대편 홈에 한 여자가 서 있는 것이 보였어요. 나이는 26쯤 돼 보였고 평범한 외모였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여자의 얼굴이 공포로 굳어 있었고 전철이 홈에 가까워질수록 여자는 점점 선로 쪽으로 다가가고 있었죠.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공포에 입이 얼어붙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날카로운 금소금과 함께 비명소리가 울렸고 전철이 멈췄어요. 내 눈앞에 피와 붉은 고깃덩이들이 흩어졌어요. 그로테스크한 장면에 나는 구역질이 나왔지만 곧 회사에 가야 하기에 서둘러 버스를 타기 위해 역을 떠났어요. 그 여자를 보면서 느꼈던 위화감이 무엇이었는지 계속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이유가 도저히 떠오르지 않았죠. 버스는 신주쿠에 가까워졌고 빌딩들 사이로 햇빛이 비쳐 눈이 부셨어요. 눈부셔. 설마 그건가? 그 순간 그 이유가 떠올랐어요. 내가 이용하는 역은 동서로 길게 뻗어 있어요. 아침 해가 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비춰와요. 즉,
모든 사물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게 그림자를 만들겠죠. 그런데 그 여자는 그림자가 없었어요. 사람들, 기둥, 심지어 작은 물체들조차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지만 그 여자는 없었어요. 나는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등골이 서늘해졌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인터넷에서 그 역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8년 전 그 역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때의 사진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나는 공포에 질렸어요. 검은 그림자들이 선로에서 홈 쪽으로 무수히 뻗어 있었고 사고가 일어난 그 자리로 몰려가고 있었어요. 6번째 이야기, 구슬. 어릴 적 여름방학 때 나는 한 달 정도 시골 할머니 댁에 맡겨졌어요. 시골 아이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해서 혼자 강가에서 놀곤 했죠. 그런 나에게도 친구가 생겼어요. 그 친구도 나처럼 혼자였고 항상 웃으며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내가 자랑을 하면 친구는 넌 정말 대단해 라며 감탄했고 나는 우쭐해지곤 했어요. 도쿄에서 가져온 장난감을 보여주었을 때도 그 친구는 매우 놀랐어요. 오늘은 특별히 빌려줄게. 아무거나 가지고 놀아. 그 친구가 선택한 건 뜻밖에도 작은 유리구슬이었어요. 알시카나 로봇 같은 걸로 놀자. 응, 그렇지만 이거 정말 예뻐. 그 친구는 유리구슬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불쌍하게 느껴져서 나는 유리구슬을 그 친구에게 주었어요. 정말 고마워. 소중히 간직할게. 그 친구는 너무나도 기뻐했어요. 며칠 후 그 친구는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유리구슬 만드는 건 정말 어렵구나. 무슨 소리야? 봐, 전에 내가 준 구슬이잖아. 이거 내가 만든 거지. 터무니없는 말이었지만 잘난 척을 했던 게 있어서 거짓말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내가 만들었지. 요령이 필요해. 그 후 그 친구는 매일 구슬을 만드는 방법을 물어왔어요. 결국 나는 아무 말이나 지어내며 수분이 필요해라고 말했고 친구는 그 말에 열심히 생각하기 시작했죠. 며칠 후 나는 도쿄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 친구는 울며 말했어요. 너무 외로울 거야. 내년에 또 올 거지? 응, 내년에 올게. 그리고 내가 유리굿을 만들어서 줄게. 그 말에 나는 웃으며 그래, 기대할게라고 말했어요. 다음 날, 그 친구는 나에게 선물을 주겠다며 뛰어왔어요. 이거 받아, 가장 예쁜 걸로 가져왔어. 그 친구는 입에서 무언가를 뱉어 내 손에 쥐어주고 도망쳤어요. 나는 그때 손에 든 것을 보고 놀라 굳었어요. 내 손에는 녹색으로 변한 고양이 눈알이 들어 있었어요. 그 후로 나는 시골에 가지 않았고 그 친구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해요. 하지만 지금도 내 책상 서랍에 그 눈알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7번째 이야기, 귀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 난 귀신을 본 적도 없고 영적 체험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귀신이 있을 거라고 짐작하는 이유는 군대에서 들은 생생한 경험담 때문이에요. 내가 복무했던 곳은 신병교육대였고 귀신이 보인다는 중대 건물과는 다른 곳에서 생활했어요. 1중대와 4중대가 함께 있는 그 건물은 귀신이 나타나는 것으로 악명 높았죠. 특히 4중대에 있던 상말, 즉 최고참이었던 왕고는 귀신을 본다는 귀환을 가졌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는 사마귀 끓인 물을 먹이기도 하고 4차원적인 부조리로 유명했어요. 어느 날 후임과 흡연을 하다가 입구에서 돌연 멈춰 생활관으로 돌아갔다고 해요. 후임이 왜 그러냐고 묻자 그는 거기 엄마와 아들 귀신이 있다라고 답했대요. 부대원들은 반신반의했지만 그가 전역한 후 사소대에서 이상 징후가 발생했어요. 새벽 3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이가 뛰는 소리와 함께 TV가 저절로 켜지기 시작한 거죠. 사태가 심각해지자 1중대 중사가 귀신은 없다고 호언장담하며 사소대에서 자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새벽 3시가 되자마자 TV가 켜지고 아이가 뛰는 소리가 들렸어요. 중사는 어떤 놈이야? 하며 불을 켰지만 쪽문이 살짝 열렸다 닫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는 어둠 속에서 아이와 여자의 실루엣을 보고 식은땀을 흘리며 조용히 자리에 앉았어요. 그 사건 이후 부적을 붙이면서 이상 징후는 사라졌어요. 이후 나는 귀신이 있을 거라고 믿게 되었어요. 8번째 이야기, 정체를 알 수 없는 발소리. 대학교 시절 나는 한적한 산골에 있는 자취방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 그 집은 오래된 주택을 개조한 것이었는데 월세가 저렴해서 생활비를 아끼기 좋았지. 그런데 그 집에서 몇 가지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늦은 밤 누군가 집 앞 복도를 서성이는 소리가 들려왔어. 처음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겠거니 하고 넘겼지만 그 소리는 자주 들려왔지.
특히 새벽 시간에 아무도 다니지 않을 시간대에 말이야. 발소리는 천천히 그리고 일정한 간격으로 들렸어. 복도를 한참 걸어가다가 멈추고 다시 돌아오는 시기였지. 처음엔 그냥 동네 주민이 늦게 돌아오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너무 자주 들리기 시작하면서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자정이 넘은 시간에 그 발소리를 또 듣게 되었어.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발소리가 내 방 앞에서 멈추더니 그 뒤로 더 이상 들리지 않았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무서운 생각이 들었지. 나는 문 쪽으로 다가가 귀를 기울였지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 용기를 내서 문구멍을 통해 밖을 살펴보았지만 복도는 텅 비어 있었어. 아무도 없었고 발소리도 멈춘 상태였지. 그럼 누가 발소리를 낸 거지? 그 후로도 발소리는 멈추지 않았어. 아직도 밤마다 어딘가에서 들리는 그 발소리를 나는 이해할 수 없었어. 결국 나는 그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어. 내가 이사 간 후에도 그 발소리는 계속 들렸다는 소문이 있었지. 9번째 이야기, 낯선 택시 기사. 어느 날 나는 늦은 밤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 택시 기사님은 나이가 지긋한 분이었고 나와 간단한 대화를 주고받으며 길을 달렸지. 처음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사님이 자꾸 뒷자리에 앉은 나를 흘낏흘낏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 차 안이 어두워서 표정까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시선은 뭔가 불편했어. 나는 괜히 불안해져서 휴대폰을 꺼내어 시간을 확인했어. 그리고 어디쯤 가고 있는지 지도를 확인했지. 그런데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낯설었어. 익숙한 길이 아니었고 택시는 어디론가 깊숙이 들어가고 있었어. 기사님, 이 길 맞나요? 제 집은 다른 방향인데요. 내가 물었을 때 기사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계속 운전만 했어. 그때서야 나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지. 너무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하고 휴대폰으로 계속 지도를 확인하며 조바심을 냈어. 기사님, 저기 길 잘못 든 것 같은데요. 다시 물었지만 그때도 기사님은 대답하지 않았어.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차 안에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지. 그 순간 나는 즉시 택시에서 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여기서 내려주세요. 내가 소리를 지르자 기사님은 갑자기 차를 멈췄어. 나는 황급히 택시 문을 열고 내렸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까운 편의점으로 달려갔어. 택시는 멀어져 갔고 나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지.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했어. 저 사람이 날 어딘가로 데려가려 했던 건 아닐까? 그날 밤 나는 한참을 떨며 잠을 이루지 못했어. 10번째 이야기, 지하실에서 들린 노크 소리. 대학교 동아리에서 야간 작업을 하다가 나는 동아리방에 혼자 남게 되었어. 그날은 작업이 많아서 밤늦게까지 머물러야 했거든. 동아리방은 학교 건물 지하에 있었는데 평소에는 아무도 없고 조용한 곳이었지. 한참 작업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어. 누군가 있나 싶어서 나가보았지만 복도는 텅 비어 있었어. 다시 작업으로 돌아왔는데 잠시 후 또다시 노크 소리가 들렸어. 이번엔 더 크고 분명했어. 나는 다시 문을 열어봤지만 아무도 없었어. 기분이 나빠져서 동아리방 문을 잠그고 다시 앉았지. 그런데 그때 이번에는 노크 소리가 더 가까이서 들렸어. 방 안쪽에서 마치 벽 너머에서 누군가가 두드리는 것처럼 말이야. 몸에 소름이 돋았고 나는 곧바로 짐을 챙겨 동아리방을 나와버렸어. 지금도 그날의 노크 소리가 무엇이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어. 이상하게도 그 후로 동아리 사람들 중 몇몇이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하더라고. 지하실에서 무언가가 계속 노크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이야. 11번째 이야기, 이상한 꿈. 며칠 전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꿈에서 나는 낡고 어두운 집 안에 혼자 있었어요. 집 안은 희미한 빛만이 비추고 있었고 주변엔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죠. 문득 집 밖에서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멀리서 들리던 그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결국 문 앞에서 멈췄어요. 나는 무슨 일이 생길까 두려운 마음에 문 쪽으로 가지 않고 그대로 숨을 죽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문이 쾅 하고 크게 울리며 흔들렸어요. 마치 누군가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나는 그 자리에서 꼼짝할 수 없었어요. 문이 계속 흔들리다가 갑자기 고요해졌어요. 숨을 죽인 채 긴장을 늦추지 않던 그 순간 등 뒤에서 기분 나쁜 속삭임이 들려왔어요. 너, 나랑 놀자. 몸이 얼어붙은 채로 나는 움직일 수 없었고 그 소리는 계속해서 나를 부르며 귓가에 울려 퍼졌어요. 나는 간신히 몸을 돌렸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그 순간 다시 문이 크게 흔들렸고 나는 비명을 지르며 꿈에서 깨어났어요. 눈을 뜨자마자 숨이 거칠게 가쁘게 내쉬어졌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방 안의 공기가 너무나도 무겁게 느껴졌고 그 기분 나쁜 속삭임이 다시 들려오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나는 다시 잠에 들지 못했어요. 12번째 이야기, 사라진 친구. 나는 중학교 시절 친하게 지냈던 친구 한 명이 있어요. 그 친구는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나와는 잘 맞아서 자주 어울렸죠. 그런데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 그 친구는 돌연 연락을 끊고 사라졌어요. 처음에는 그저 바빠서 연락을 안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졸업 후에도 소식은 없었죠. 몇 년 후 우연히 중학교 친구들 모임에서 그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너 혹시 A 소식 들었어? 아니, 그 친구 어떻게 지내? 그때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실 A가 실종됐대. 고등학교 때부터 집에도 안 들어오고 행방불명됐다고 하더라. 그 말을 듣고 나는 충격을 받았어요. 사라진 이유를 아무도 알지 못했고 경찰에도 수사 의뢰가 들어갔지만 행방은 묘연했대요. 그 친구는 말 그대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 후로 그 친구의 가족들도 고향을 떠났고 친구들은 그 일을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는 그 친구가 어디로 왜 사라졌는지 계속 궁금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갑자기 떠올랐던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죠. 나는 그 친구가 정말 어디론가로 떠나버렸는지 아니면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도 가끔씩 그 친구 생각이 나면 어딘가에서 나를 지켜보는 듯한 그 묘한 기분이 들곤 했어요. 13번째 이야기, 거울 속의 나. 어릴 적부터 거울을 보는 게 조금 무서웠어요. 거울 속에 비치는 내 모습이 나와 똑같지만 마치 다른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거든요.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 거울을 보면 이상하게도 그 속에 내가 나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하루는 방 안에 있던 큰 전신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고 있었어요. 머리를 다 빗고 난 후 문득 거울 속에 내가 이상하게 보였어요. 분명히 나는 웃지 않았는데 거울 속에 나는 미소를 짓고 있었죠. 순간적으로 심장이 내려앉았고 눈을 깜빡이며 다시 거울을 보았을 때는 내가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어요. 나는 그저 착각한 거라고 생각하며 넘기려 했지만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며칠 후 방에 누워 잠을 청하려던 순간 다시 그 전신 거울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방 안은 어두웠고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죠.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거울 속에 나는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방 어딘가를 보고 있었어요. 불안한 마음에 천천히 눈을 감고 다시 뜨자 거울 속에 내가 여전히 그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방 안에서 미세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나는 거울을 보며 공포에 질렸어요. 거울 속에 내가 내 뒤에 무언가가 있다는 듯이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나는 눈을 감고 그날 밤은 겨우겨우 넘겼지만 그 후로도 나는 그 거울을 치우지 못했어요. 마치 그 속에 내가 나를 관찰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14번째 이야기, 엘리베이터 속 남자. 내가 다니던 회사 건물은 오래된 고층 건물이었어. 그날도 늦은 퇴근 후에 혼자 엘리베이터를 탔지. 엘리베이터는 느리게 움직였고 나는 지친 몸을 이끌고 버튼을 눌렀어.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다가 중간에 멈췄어. 아무도 타지 않았는데 문이 열리더니 낯선 남자가 서 있었어. 그는 웃으며 천천히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왔지. 처음에는 그저 피곤해서 내가 착각한 건가 싶었어. 하지만 그 남자가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 눈을 마주쳤고 나는 말없이 고개를 돌렸어. 그때부터 기분이 이상하게 나빠졌어. 그 남자는 나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점점 올라가면서 남자가 갑자기 중얼거렸어. 이 건물 참 오래됐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어. 뭐라고요? 내가 되묻자 그는 다시 웃으며 대답했어. 이 건물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라졌어요. 순간 엘리베이터가 덜컹거리며 갑자기 멈췄어. 나는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참았지. 그 남자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 엘리베이터가 다시 작동할 때까지 나는 그 남자와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 문이 열리자마자 나는 황급히 밖으로 나왔고 그 남자는 뒤따라오지 않았어.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 회사 건물 안에서 그 남자를 본 적은 없었어. 15번째 이야기,
사라진 아이의 그림. 내가 어릴 적 살았던 동네에는 작은 공원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많이 놀러 다녔던 공원이었죠. 그곳에 한 여자아이가 자주 혼자 나와서 놀았어요. 나와 나이는 비슷해 보였지만 그 아이는 늘 조용하고 혼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누구와도 잘 어울리지 않았고 항상 공원의 한 구석에 앉아 색연필로 무언가를 그렸어요. 어느 날 나는 그 아이가 그리는 모습을 가까이서 보고 싶었어요. 조용히 다가가 그녀가 그리는 그림을 엿보았는데 놀랍게도 그 그림은 우리 공원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상하고 낯선 곳을 그리고 있었죠. 어두운 숲, 그 속에서 헤매는 무언가가 그려져 있었어요. 그림 속에는 거대한 그림자 같은 형체가 있었고 그 그림자는 주변을 집어삼키고 있었어요. 이거 뭐야?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그 아이는 대답하지 않고 묵묵히 그림을 계속 그렸어요. 기분이 이상해져서 더 이상 말을 걸지 않고 나는 그 아이에게서 멀어졌죠. 며칠 후 그 아이가 갑자기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리 공원을 돌아봐도 그녀는 없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동네 사람들도 그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마치 그 아이는 원래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모두가 잊은 것 같았죠. 시간이 흐른 뒤 나는 그 아이가 그리던 마지막 그림을 떠올렸어요. 그 그림 속 숲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그 숲 어딘가에서 그 아이가 길을 잃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아이에 대한 기억은 점점 희미해져 갔고 결국 나도 그녀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16번째 이야기, 택배 상자. 몇 년 전 나는 자취방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집에서 쉬고 있는데 택배가 도착했어요. 나는 무언가를 주문한 기억이 없었기에 의아해하며 상자를 확인했죠. 발신자는 알 수 없었고 상자에는 내 이름만 적혀 있었어요. 궁금한 마음에 상자를 열었는데 그 안에는 묘하게 익숙한 물건들이 들어 있었어요. 어릴 적 잃어버렸던 인형, 오래전 쓰던 학용품, 심지어 내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옷까지 들어 있었어요. 그 물건들은 분명히 내가 어릴 때 잃어버린 것들이었죠. 하지만 내가 한 번도 되찾은 적이 없던 것들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 후로도 가끔씩 이상한 택배 상자가 도착했어요. 어릴 적 물건들뿐만 아니라 때로는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물건들도 있었어요. 이상한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밤 택배 상자를 두고 잠에 들었는데 그날따라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누군가가 내 방 안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는 꿈에서 깨어나 문득 방 안을 둘러보았죠. 그런데 분명히 닫혀있던 상자가 조금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후로 나는 더 이상 그 상자를 열어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상자들은 여전히 내 집에 계속해서 배달되어 오고 있어요. 17번째 이야기, 낯선 이의 전화. 어느 날 밤 나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갑자기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죠.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어요. 이 시간에 전화를 받을 이유가 없어서 처음에는 무시했지만 벨소리가 계속 울려대는 바람에 결국 받게 되었어요. 여보세요? 아무 대답도 없었어요. 나는 몇 번 더 물었지만 상대는 그저 숨소리만 내고 있었어요. 기분이 나빠서 전화를 끊으려던 순간 상대방이 작게 속삭였어요. 내가 곧 갈 거야. 순간 몸이 얼어붙었어요. 누구인지도 모르는 낯선 사람의 목소리가 너무나도 불길하게 느껴졌죠. 나는 그 말을 듣고 바로 전화를 끊고 잠을 잘 수 없었어요. 그 후로도 몇 번 더 그 전화가 걸려왔지만 나는 받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나도 그 전화는 계속해서 걸려왔고 나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또다시 그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왜 자꾸 전화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상대방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대답했어요. 내가 너를 보고 있어.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전화를 끊고 문을 잠갔어요. 그 후로는 그 번호로부터 더 이상 전화가 오지 않았지만 나는 여전히 그 낯선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어요. 18번째 이야기, 새벽의 그림자. 새벽녘, 나는 갑자기 잠에서 깨어났어요. 방 안은 어두웠고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죠.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방 안을 둘러보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내 침대 맞은편 벽에 커다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림자는 사람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방 안에 나 말고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림자는 서서히 움직이더니 내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나는 온몸이 얼어붙은 채로 그 그림자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림자는 천천히 내 침대 쪽으로 다가오더니 이내 사라졌어요.
그러나 그 후로도 나는 그 그림자가 항상 방 안 어딘가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도 가끔씩 새벽 3시가 되면 방 안 어딘가에서 그 그림자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항상 그림자는 나에게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나는 도저히 그 그림자의 정체를 알 수 없었어요.